방금 저 국장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100세 시대 부자가 될 거라고 반드시 믿는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100세 시대에 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100세 시대 이제 성공 은퇴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안 빠지네요, 이게. 100세 시대라는 게 무엇인가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디 이코노미스트지라고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가 있죠. 거기서 재미있는 표지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치팅 데스라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은 죽음을 면한다는 뜻인데요. 거기서 나온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60세인 평균 수명을 85세 이렇게 늘린 것인데 향후에 일어날 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최대 수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최대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더라도 일본이나 유럽에서 보더라도 웬만하면은 100세를 넘어가면은 대부분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100세 인구가 거의 3,000명을 훨씬 넘었었지만은 그래도 100세를 넘어서고 나서 100세, 105세, 110세를 거의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최대 수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향후에 일어날 일은 뭐냐면은 이 최대 수명을 100세에서 120세로 옮겨간다는 것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평균 수명은 어떻게 늘렸습니까? 자, 영양을 좋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치료제가 개발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방법은 뭐냐면은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든지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하면서 아예 차원을 달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수명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명에 있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서 최대 수명의 벽을 120세로 밀어보겠다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현재의 꿈입니다. 꿈이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자신이 있어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되고 있고요. 그게. 자,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야 하는 것인가 합니다. 지금 현재 한 85세 정도가 평균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기껏 85세에서 플러스 5세 정도에서 한 90세까지 살겠지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은 것인지 좀 더 훨씬 오래 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수명이라든지 건강은 훨씬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퇴 연령도 훨씬 늦어지고 자, 그래서 세상을 훨씬 길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길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한두 번 돈을 벌고 말 것인가? 뭐 어디 투자를 한두 번 잘해서 그냥 돈 몇 번 벌고 말 것인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길게 어떤 스킴을 안정적인 스킴을 일종의 구조라고 그러는 것이죠. 구조를 짜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이 크다든지 안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 기간이 아주 길 때는 한두 번의 대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구조를 짜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0세 시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은 반연금 반기술인데 우리말식으로 하면 더 쉽게는 기술 반 연금 반 이러시면 됩니다. 연금 반 기술 반 마치 짬뽕 반 짜장 반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것인데 연금이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수레바퀴를 가지고 100세 시대를 굴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길게 볼 때는 이 두 수레바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된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코노미스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최대 수명의 벽을 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실리콘밸리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구조가 연금이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이 인적 자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인데 인적 자본이라는 이 두 수레바퀴를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제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금과 기술 중에서 기술, 인적 자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네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 세 가지가 그냥 핵심적인 거고 한 가지는 좀 격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 저희 하나하나의 단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4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산운용 쪽에 관련된 분입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돈을 100만 원 주더랍니다. 강의를 했는데 100만 원 주는데 자기가 사업을 정리하고 돈을 6억 원 은행에 넣어놨는데 거기서 한 달 받는 이자하고 내가 강의 한 번 한 돈하고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무려 6억 원을 넣어놨는데 1년 이자로 한 1,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야, 옛날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이면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쪽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것이죠. 한 번 강의를 해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치는 아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이에 비해서 금리가 낮을 때 한 번 강의를 해서 100만 원에 받는 사람의 가치는 무려 정기예금을 6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강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에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 똑같은 논리로 인적 자본의 가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가치는 쑥쑥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은 돈의 가치는 이게 일종의 매직이 일어납니다. 초저금리에서는 우리가 초미세 세계에서 뭐가 알 수 없는 막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이 일어나듯이 저기는 불확실성은 아닌데 하여튼 비선형적으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돈의 가치가 2% 1%의 금리에서는 가속적으로 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금리가 3%일 때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24년입니다. 금리가 2%로 1%포인트 떨어지면은 36년, 12년이 더 걸립니다. 2%에서 1%로 떨어지면은 정확하게는 약 70년 걸립니다. 70년 걸리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무려 24년이 더 걸리는 거죠. 똑같이 1%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금리가 2%일 때 비해서 1%일 때는 원금이 2배 되는데 무려 24년이 더 걸립니다. 금리가 0.1% 같으면은 69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저금리 사회로 가면은 돈의 가치가 가속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1% 이런 이제 초저금리 국면에 들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0.1% 정기예금 금리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일본 사회는 이미 예금을 통해서 자산의 정식이라는 거, 돈의 정식이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집에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면은 유족들이 와서 제일 먼저 뒤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침대도 뒤져보고 이불장도 뒤져보고 그 현금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워낙 초저금리이다 보니까 돈의 정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반면에 일의 가치가 쑥쑥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극단적이지만은 금리 차를 좀 많이 두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억 2천만 원이 있고 금리가 10% 같으면은 1년에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금리가 10%일 때 우리가 아파트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금리가 10%일 때는 1억 2천만 원의 정기예금을 넣은 사람하고 동일한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1%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받으려면은 정기예금이 1억 2천이 아니라 12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의 가치가 100만 원이더라도 금리가 10%일 때는 자산을 비교하면은 1억 2천만 원이지만은 금리가 1%일 때는 12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0.1%이면은 120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 퇴직 후에 일정한 소득, 확정적인 소득 혹은 재취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일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초저금리에서는 저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그 퇴직하신 분들한테 괜히 임금을 내고 하지 말고 가서 먼저 잡아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앞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저금리의 이면을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돈의 가치만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이면을 보자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인적 자본, 일을 해서 버는 돈의 가치, 혹은 일을 해서 버는 그 소득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교사의 그 가치가 높아진 것도 바로 초저금리 때문입니다. 확정적인 금리, 공무원의 그 월급이나 연금은 국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연금 평생 아까 저 수명이 얼마나 길어진다고 했습니까? 그 엄청난 기간을 할인하면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마치 연구체 가격이 금리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금리가 떨어지면 인적 자본의 가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융자산을 통해서 얻는 수익률의 가치에 비해서 인적 자본의 가치가 무지무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냐 하면은 야 내가 더욱더 금융자산을 많이 축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밸런스도 있지만은 금융자산이나 일정한 소득을 나한테 더 투자를 해서 나를 통해서 돈을 보다 오래 벌게 하는 이런 쪽을 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의 방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적 자본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나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인적 자본을 장수시대, 백수시대에 투자하면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이전에 수명이 짧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설비 투자를 2조를 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걸 가지고 돈을 한 10년 정도는 계속 돈을 벌 것을 생각하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하면은 이 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길어야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수명이 짧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한 3년, 5년 어디 가서 배워서 투자를 했다. 그러고 나서 한 5년 정도 일하고 나서 아프다가 죽을 것 같으면 투자라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그냥 즐기고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백세 시대는 뭐냐면은 내가 3년, 5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한 20년 정도는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저금리라는 것 그리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의 가치를 높여놓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이런 사회 이런 환경 변화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게 브릿지 경제에 이게 나왔던 기사인데요. 북유럽에서는 지금 퇴직한 사람들 고령자들을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걸 보고 야 이게 정말 충격적이다.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대학교 교육까지는 엄청나게 교육에 많이 투자하면서 그 이후에는 학습과 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세 시대에 제일 맞지 않는 행태입니다. 수명이 한 5, 60으로 끝날 때는 그 정도로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최대 수명의 벽을 밀고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성인들도 많은 부분 자기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40이, 50이 되었을 때 그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익숙지 않은데요. 이런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의무교육까지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에 대한 투자를 우리나라는 고령자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나한테 대한 교육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저게 금융자산과 인적자산의 일종의 경로입니다.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인적자산은 사실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한 15년 이때 월급이 많아지면서 인적자산의 가치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한 40대 중후반부터 이제 인적자산의 가치는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반면 여러분들의 이제 금융자산의 가치는 높아지죠. 근데 일반적인 패턴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적자산의 가치는 거의 60세 정도에서 대부분 뚝 떨어지고 나머지 금융자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금융자산의 가치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적 자본의 가치는 쑥쑥 올라가기 때문에 저 배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적 자본, 나를 가지고 소득을 버는 그 가치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나의 가치가 올라갈 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두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인적 자본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나의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킨집을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회사를 그만뒀는데 지국장을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저 제조업체에 가서 생산직에 일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적 자본이죠. 지금 엄청나게 건강해져 있습니다. 얼굴이 엄청나게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재취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인적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이 노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좀 더 길게 본다면 재취업도 65세, 아주 길어야 70세 같으면 끝납니다.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아까 저 100세 시대의 수명의 벽을, 최대 수명의 벽을 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자기의 프레임 구조를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더 길게 볼 수 있는 영역으로 한번 그쪽으로 밀고 나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런 쪽에서 이제 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인적 자본에서 자기의 기술을 한번 익혀보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조영갑 박사라고 원자력연구소의 박사님인데요.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이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진 않았고 제 선배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양반은 원자력 박사입니다. 그리고 원자로 건설에서도 아주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인데 세계에서 수제 기타를 만드는 권위자입니다. 17년 동안 일산에 있는 곳에서 기타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기타 만드는 것을 배우러. 그리고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조영갑 박사의 그 부인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난 다시 태어나면은 기타로 태어나고 싶다. 왜냐하면은 자기 남편이 맨날 기타를 좋다고 안고 있으니까 내가 기타로 태어나면은 나를 맨날 안고 있을 게 아닌가 해서 그 정도로 기타라는 것을 좋아해서 기타 제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컨테스트에서도 1등을 하고 지금 뭐 거의 죽을 때까지의 물량이까지 만들어도 밀릴 정도의 지금 주문 물량이 밀려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의 수제 기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첨단 공학 기술 예를 들어 음향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기타 제조를 수제 기타를 제조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거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기술을 가지고 사실은 뭐 노후는 이미 다 준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더욱 좋은 것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익히자면은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거입니다. 어떤 기술을 익혀야 하나? 그리고 제일 난감한 질문이 그거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진짜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물건도 고치고 문고리도 고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걸 질색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 정말 못한다는 사람마다 다양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뭘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찾느냐? 저는 그 고민만을 해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찾을까는 부분인데 복구일 작가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은 나이가 거의 71 정도 되셨나요? 그 정도인데 2011년, 12년 이때 간암 말기를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책을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 수술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자기가 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반드시 내가 못 썼던 책을 다 쓰고 죽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암 치료를 받으면 체력이 약해져서 최인호 선생을 보니까 체력이 약해져서 뒤에 책 쓰는데 무지 어렵더라. 그래서 나는 그걸 안 하고 내 책을 다 완성하고 죽겠다 해서 그리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못해서 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분들은 다 수술을 받아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는 죽기 전에 일을 반드시 그래서 2년 전인가 그때 책을 완성을 했습니다.
책을 완성을 했고 요즘도 이제 글도 쓰고 활동을 여전히 하고 계신데 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 예를 들어 한 6개월 후에 죽는다 선고를 받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반부를 살았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도 있고 많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그런 부분 내가 예를 들어 뭐 한 1년 있다가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서 찾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될 것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에 편승하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다양하게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영갑 박사님의 경우처럼 이렇게 자기의 어떤 현업이 있고 또 하나의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이 하나 있으면 이 두 개를 결합시켜 놓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그 기술에 한번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불과 한 5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다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무조건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거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제 대학 진학률이 80%대이다가 요즘 69%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4년 동안 대학 다니고 다시 전문대 다녀서 들어갈 밖에야 언제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젊은 친구들부터 차츰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장점이 뭔가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유대인과 로마의 전통이 조금 다릅니다. 로마의 전통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의 전통은 힘든 일은 고된 일 혹은 손으로 하는 일은 노예를 시키고 귀족은 정치나 철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것인데 비해서 유대인의 전통은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학식이 있더라도 손으로 하나 하는 일을 익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학식자입니다. 율법학자이고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헷가닥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기독교를 이제 선교를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터키, 그리스 뭐 이런 쪽을 다 소아시아 지역을 그러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뭘로 가지고 먹을 것을 마련했냐면은 천막을 짜서 팔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천막 짜는 기술을 익혀놨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허튼 기술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천막을 짜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유목민들은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튼 기술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기독교를 이렇게 그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기본 틀로 만들어진 그 기독교를 부인한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뭐 유대인들이 하여튼 혼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 스피노자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자기의 철학적 견해 때문에 파문을 받았습니다. 파문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뭐 대단한 겁니다. 어디 취직도 못할 뿐더러 이건 어디 가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너 지옥에나 가라 막 이렇게 뭐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런 것인데 자기의 견해를 굽히면은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직을 주겠다 그랬는데도 스피노자는 자기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면은 스피노자는 렌즈 깎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첨단 기술인데 그 렌즈 깎는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다가 결국 폐병으로 죽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렌즈 깎을 때 일어나는 그 유리 분진 때문에 아마 폐병으로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이라도 자기가 뭔가 손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저렇게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먹고 살 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손으로 하는 기술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체계, 물론 다른 체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큰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와서는 전통이 그런 거죠. 씨름은 쌍끝이나 하고 양반은 이제 고상한 것을 해야 되고 글을 읽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1543년이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1543년이 일본은 조총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최초의 서원이 만들어졌던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서원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일본은 조총을 받아들이고 그걸 개발해서 나중에 메이지 유신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결국 손으로 하는 기술은 손으로 하는 혹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이런 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해서 뭘 만들어내는 창조라는 것은 이거 이제 신의 본성이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창조 그래서 사람은 신의 본성을 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를 하면은 상당히 기쁨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따르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런 창조라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나 혹은 머리로라든지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그런 것들이 노후에는 상당한 즐거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저희 세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가 해당될 수도 있는데 요즘 또 알파고 인공지능 하면서 말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직업이 살아남을지 물론 모르지만 현재의 지식을 가지고 볼 때는 양극단이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로봇화 이야기를 하죠. 로봇화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 돼가지고 거의 누가 상해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에 갔더만은 이거보다 한 10배도 넘는 공장에 직원이 5명 있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는 이미 로봇이 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로봇 AI는 뭐냐 하면은 중간 정도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브릿지 경제도 이제 이게 기자들도 계시겠지만은 요즘 로봇 기자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지진 났다든지 테러 났다 하면은 로봇이 기사를 더 빨리 씁니다. 왜냐하면은 테러에 대한 정보를 쫙 다 검색을 로봇이 해버리니까 사람이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다 기사를 딱 작성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고 일으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그대로 쭉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세무사도 위험하다 그러고 요즘 국세청 세무 신고할 때는 보면은 쫙 PDF 파일로 카피를 하면 다 나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되겠죠. 그 세무사들 이미 위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은 자기의 고객을 기반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또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저 중간 정도에 있는 저쪽 직업들이 AI와 더불어 제일 위험한 군에 속하는 것이고 하이테크나 아주 창조적인 부분에 있는 쪽은 괜찮습니다. 또 하나 괜찮은 것은 저거는 제가 그 매거진 저 잡지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보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잡지인 것 같은데 향후 AI 시대 유망한 직업이 뭐냐 3대 유망한 직업을 정해놓은 게 미국에서 첫 번째 배관공, 두 번째가 미용사고 세 번째가 정원사입니다. 이게 손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안 그래도 한 두세 달 전에 어디 미장원에 갔다가 옆에 미용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걱정 없다고 우리는 AI 로봇 나오더라도 이 사람 머리에 어떻게 맞춰서 다 자르겠냐 우리는 한동안 걱정 없다고 전혀 괜찮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저기에 해당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배관을 어떻게 다 또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AI 시대는 오히려 우리가 바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드는 바벨을 보면은 손은 드는 데는 있고 양쪽에 이제 그 무거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걸 바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형처럼 양극단 쪽이 오히려 유망한 그런 세대고 중간 쪽이 로봇에게 침해당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매뉴얼 손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나갔는데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들면은 난 이제
육체는 쇠해졌고 나는 그래도 나의 현명한 지혜만이 남아 있으니까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머리를 쓰는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못 당해갑니다. 여러분들 기억력만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고 셈하는 것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셈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요즘 저 고등학교 수학책을 보면 도대체가 내가 옛날에 이걸 어떻게 계산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훨씬 늦어집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발상의 전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후에 좀 발상의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예. 기술의 장점은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생존을 가능케 한다는 것인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삭바느질 별거 아닌데 삭바느질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합니다. 어디 가든. 그리고 제가 어디 영화를 봤는데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 집에서 그 엄마는 그 집에서 미장원 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이제 저 모텔로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엄마는 다시 의자 하나 갖다 내놓고 또 다시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그 기술은 생존을 가능케 합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공인하고 소상인이 있습니다. 상인이 있는데 소공인은 이제 뭐 가방을 만든다든지 봉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인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돈을 못 벌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 하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던 바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국내에서 학위를 받으니까 캐나다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캐나다 가면은 세탁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치기공, 미용 기술, 그림 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백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가방을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태리 가서도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태리 가서도 만들고 일본 가서도 만들고 다 월급 충분히 돈 받아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이 랭귀지 언어이기 때문에 글로벌합니다. 사실은 기술은. 그다음에 고정자본이 필요 없죠. 우리가 어떤 치킨집이나 하려면 고정자본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돼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막 그다음에 임대료도 줘야 됩니다. 기술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가 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은 장수시대 시간이 갈수록 전문성이 깊어집니다. 시간의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을 해야 우리가 현명하는 겁니다. 시간의 게임에서 지는 게임, 시간이 흐를수록 안 좋은 것으로 게임을 하는 것은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이를 익힌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몰입이 건강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뭘 만드실 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퍼즐 조각 만들 때는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모릅니다. 그게 몰입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릴 때 스케이트를 만들 때는 옆에 무슨 짓을 해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뚝딱뚝딱 두들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건강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노후에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제일 해치기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김영석 선생께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지만은 태어나서는 사회적 관계가 별로 없다가 사람이 40대 50대 되면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넓혀지다가 퇴직하고 나면 또 좁아진답니다. 확 좁아지다가 나중에 친척,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혼자 이렇게 관계가 좁아지는데 그런 좁아지는 관계를 가급적 좁지 않게 안 좁아지게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건강을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장을 축소시키지 않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넘어가시죠. 그냥 이 부분. 예. 그래서 기술은 꼭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어떤 사람은 코칭하는 기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인사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인사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기회와 그다음에 자신의 목표 성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기술만 가지고는 모든 걸 평안하게 아까 제가 길게 봐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세
최대 수명의 한계의 벽을 밀고 있는 이런 시대는 구조를 튼튼히 짜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구조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술만 가지고 어디 재취업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농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는다. 기농을 해서 소득을 얻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흉작이 오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다 이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없는 소득을 밑을 깔고 가서 그 기반을 마련해 줘서 이 둘을 결합시키는 것이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연금 반 기술 반입니다. 제가 인적 자본을 반을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거보다 더 안정적인 소득, 연금이라는 소득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둘을 결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게 보면 은퇴술계 수기 최우수작인데요. 교직 생활 36년 하시고 이 양반이 한 5년 정도 교직 생활 퇴직하기 전에 5년 정도 체험도 하면서 기농을 준비해서 이 소위 말해 그 이제 포도농사이죠. 유기농 포도농사로 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걸 가능하게 했던 제일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교직 생활 36년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서 얼마든지 자기가 포도농사를 하고 유기농 포도농사를 할 때 초기 몇 년 동안 수확이 안 되더라도 그리고 이게 변동성이 있을지라도 길게 보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 하시는 분들 요즘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는 저는 이제 반농 반연금인데 반연금 반농사입니다. 그래도라도 연금은 반은 깔고 가라. 그리고 나서 농사를 가지고 위에 소득을 만들어 놔서 그 농사가 잘 되면은 자기의 전체 소득이 많아지는 거고 농사가 안 되면은 연금으로 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이런 쪽으로 마련하라고 그러는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인관 교사님처럼 이런 사례. 근데 우리가 저 사람들은 그 교사니까 가능하지. 공무원이니까 가능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십시일반으로 이런저런 연금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뭐 종신토록 지급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일 장점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돈을 예를 들어 5억을 마련해놨다고 하십시다. 자, 이게 안전하게 끝까지 보관이 될까 하는 것이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돈 있으면 친구가 와서 사업하자 해서 속일 수도 있고 금융사기의 상당 부분이 주변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당하겠어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뭔가 사업하다가 실패했다면 또 돈을 줘야 됩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근데 연금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자기도 손을 못 댑니다. 남이 손을 못 댈 분들, 여러분들 국민연금 손 댈 수 있습니까? 야, 나 돈 필요하니까 중간에 목돈 다 주시오.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민간에 연금 넣었다 했으면 연금 개시 딱 되고 나서부터는 나 돈 돌려주시오 해도 안 돌려줍니다. 주택연금은 뭐 집을 처분하면 되겠지만 워낙 불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자유를 주면은 이것 때문에 조금 훨씬 위험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자유를 속박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요. 연금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 이야기인데요. 이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이라는 엄청나게 그 노래 소리가 아름다운 그런 반은 쇠고 반은 사람인 그런 괴물입니다. 그 노래 소리가 아름다워 가지고 가다가 그 노래 소리에 취해 가지고 그 배가 이제 좌초돼서 다 죽어버리는데 오디세우스가 저 노래 소리를 무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디세우스는 저기 보시면 선원들이 있는데 선원들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죠. 선원들 귀에 밀랍으로 다 막아놓고 머리를 다 해서 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들리게 만들었어요. 대신 어떻게 놓았습니까? 기둥에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 유혹에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둥에 꽁꽁 묶어 놓은 것이죠. 연금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돈을 써야 할 유혹이 있는데 중도에 왕창 써야 할 유혹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꽁꽁 묶어놓은 것이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으로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을 두 가지 종류로 보신다면은 연금 소득이라는 것은 거의 변동성이 없이 거의 일정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 연동돼서 구매력까지 유지시켜 주니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변동성은 거의 없고 국가가 주기로 하는 돈. 그러니까 그만한 소득은 사실은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기술 소득, 우리가 농업 기술도 되고 뭐 다른 자기가 어떤 기술로 창업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 소득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또 좋을 때는 또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만 초반 뭐 한 5, 6년 동안은 전혀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밑에 소득의 기반을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연금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이 있어야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기에 특히 노후에 단기에 승부를 가지고 바로 돈을 벌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그렇지만은 재수가 나쁘면 아주 오래 보통 정도의 재수라도 어느 정도의 꽤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금 반 기술 반 이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연금이라는 틀을 일단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뭘로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제 3층이죠.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인데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간에 절대 찾지 않는다. 둘째,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만든다. 수익률을. 그렇게 하면 한 30년 두면 돈을 엄청 벌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10년마다 반씩만 찾아도 돈이 쑥쑥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중간에 찾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하여튼 자기가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요즘 국민연금 날라오는 거 보면은 그 물가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를 감안해서 얼마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 한 300만 원은 퇴직해서 얻어야 되겠다면은 그 연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그럼 나머지 200만 원은 뭘로 만들까? 내가 퇴직연금, 개인연금에서 한 7, 80만 원을 만들자. 그럼 한 180만 원. 나머지는 또 뭘로 만들까? 내가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을 연금화하면은 3억짜리 주택 같으면 70세부터 받으면은 약 97만 원을 받습니다. 3억짜리 주택 정도가 있으면은 70세부터 받으면은 거기에 더하면은 한 6, 70만 원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연금으로 연금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연금을 여러분들이 250만 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이 250만 원을 만들 방도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도 연금화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을 만들 때까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연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캐시포어 하우스 리치라는 말을 합니다. 현금은 없고 집은 풍부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50대 이후에 좀 자산 비중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주택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주택연금은 뭐냐? 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유동화를 못 시킵니다. 유동화를 못 시킨다는 것은 내가 한 달에 벽돌을 10개씩 떼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돈을 마련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담보를 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 대출을 못 갚으면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정적으로 유동화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이 집에 살면서 이거를 유동화해서 쪼개서 내가 받을 방법이 없을까가 주택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을 맡기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물론 그것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고 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에 따라서 공사채 정도의 신용도를 가지는 것이죠. 거의 국가의 신용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유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연령대는 아직은 주택을 축적해서 쌓아갈 시기니까 그런 시기는 아닌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
주택 이거 유산 받을래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냐면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정도 되면 한 70, 80대에서 받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그거 연금화해서 저희들 용돈 받으시지 말고 잘 쓰시고 그냥 사시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은데요. 보유주택을 국공채로 바꾸는 것이 주택연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유주택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보유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오케이 끝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주택연금화하면은 매월 얼마의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채권을 사면은 채권에서 이자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물론 쓴 만큼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는 물론 그 부분을 이제 차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주택 그 부분을 지금 미리 이래서 쪼개서 이제 쓰는 방법이 주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상에서 지금 5, 60대 분들이 제일 활용하기 좋은 부분은 주택연금 부분이고 30대, 40대 분들이 제일 유의해야 하실 부분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쌓아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0, 40대 분들은 나중에 20, 30년 지나면 이 주택연금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30대, 40대 분들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합쳐서 연금이라는 기반을 튼튼히 계속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20년, 30년 뒤에 퇴직을 하실 때는 지금부터도 이제 기술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익혀야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결합하는 그런 모형을 이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50대나 이런 데 접어드신 분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쌓을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산을 예를 들어 매덕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일부를 연금화시켜서 연금으로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주택을 가지고 유동화하는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해서 그 연금 자산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100세 시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보았듯이 정말 그거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최대 수명의 벽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인상적인 기사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해주신 이야기가 앞으로 120살에서 좀 과하게는 150살인데 120살의 기술은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실리콘밸리에 방문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명의 벽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긴 프레임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뭘 벌고 뭘 조금 어떻게 하는 것보다 역시 구조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연금 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으로 반 이 두 개를 가지고 노후의 소득을 마련해서 오랫동안 풍성한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